자, 고1 미래엔 2-2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굉장히 쉽고 문제도 어렵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원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 윤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을 보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진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살펴보자 그랬어요. 이제 이건 진로와 관련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독서니까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목이 우리에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요. 그럼 이제 사실 제목을 보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겠구나. 그래서 꿈을 쉽게 포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왜 부끄럽지?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어린 아이들이야 뭐.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사는지까지 관심을 갖겠어요?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난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한 순간, 그 순간은 생각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꿈을 포기하게 된 순간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꿈을 포기하게 된 경험, 내가 왜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조숙한 척만 했지. 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피아니스트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모가 또 이 꼬마에게 현실을 알려줬나 봐.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예. 어른들의 그런 이야기, 뭐 현실 이런 건 전혀 몰랐던 초등학생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자,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에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모의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처음으로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 뒤에 보면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바로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거 도치죠. 도치법이 사용된 겁니다. 알게 되었다가 서술어. 그죠? 이게 서술어. 실패가 두려워 어쩌고 저쩌고 저쩌라 했다는 것을 이게 이제 목적어죠. 그래서 서술어가 더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도치법이 사용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실패가 두려워서 꿈을 포기했다는 거죠. 실패가 두려워 꿈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한 것이 부모님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 이거 풍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유법은 격언, 속담 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격언이나 속담 등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풍유법이라 그래요. 이것도 비유하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자, 질투하고 존경한다. 왜 질투하고 존경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나는 쉽게 포기했는데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해서 존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투하는 건 나는 포기해버렸는데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꾸고 있으니 그것이 질투가 난다. 이런 의미겠죠. 요거 사자성어 하나만 알아두실래요? 이란투석.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뜻이에요. 이란투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역시 열거법이고요. 열거법이 사용됐고요. 도치는 여기가 아니라 이 뒷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도치입니다. 제대로 부딪혀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네. 제대로 부딪혀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게 뭐가 열거냐면 뭐뭐뭐뭐뭐라는 것을 뭐뭐라는 것을 이게 열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글쎄요. 이걸 열거로 봐야 될지는 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잡서 만드신 분들은 이걸 열거로 봤어요. 네. 아무튼 이걸 열거로 본다면 이걸 열거로 보는 거예요. 목적어 뭐뭐라는 것을 이걸 열거로 보는 겁니다.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이 두 가지 열거고요. 자, 이것을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구나. 그러네요. 죄송해요. 열거가 여기부터가 아니고 여기부터네요. 네, 여기부터.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아, 그러면 열거로 볼 수 있죠. 이게 한 3개 정도는 나와야 나열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포기 역사보다는 실패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이거 목적어 하나.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이것도 하나. 그리고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이렇게 3가지 목적어가 사용됐습니다. 목적어가 뒤에 나왔으니까 도치법이고 목적어가 3가지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실패가 나쁘지 않다는 건데 이거는 이 사람이 실패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원래 사람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동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대신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부러운 거야. 차라리 한번 가볼 걸. 한번 가보고 실패하더라도 한번 가볼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패한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씨, 그때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비판적 읽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아요. 이제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을 보면서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비판할 때가 있죠. 이게 뭐냐면 비판적 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글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니네가 배우는 거잖아요. 니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거잖아.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뭐 추론적 읽기,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냥 읽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수용해라.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 물론 뭐 시험엔 도움이 안 됩니다만 시험 보는 거랑은 별로 관련이 없긴 합니다만 수능이랑은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 뭐 이걸 비판해 볼 때, 뭐 비판했을 때 A의 관점에서 B를 비판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수능이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더 배울 것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어요.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사금파리, 뭐라 그러죠? 가시인데 도자기 깨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리 같은 거.
그 유리 굉장히 작은 거 그런 거 박히면 되게 따끔따끔하고 보이지도 않고 아프죠.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과 같다. 직유법이에요. 그 생각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 생각, 나쁜 인식, 그리고 이 작게 생각하는 요 버릇, 이것을 녹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직유적인 표현이죠.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요거.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판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여기 보시면 요게 도치예요. 그러니까 녹과 같다. 왜 녹과 같냐면 이렇게 되는 녹과 같다예요. 그러니까 요 뭐뭐하는 요거 있죠.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이게 수식어야. 관형어예요. 관형어. 수식어고 이게 녹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말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제가 안 써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이 수식어고 녹이 피수식어. 그래서 수식어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도치법이다. 이거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의 가치관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을 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이과를 가려고 하죠. 문과보다 이과를 더 선호하고 뭐 이제 좀 더 취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과든 문과든 취업은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건 다 마찬가지긴 해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어떤 삶으로부터 깨달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랬는데 너넨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약속 시간도 있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여러분은 가슴 뛰는 일이 있나요? 일단 그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죠? 참 이게 어려워요. 뭘 했을 때 내가 가슴이 뛸까? 뭐 이런 거. 저는 가르치는 일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르칠 때 참 기분이 좋고 수업이 잘 됐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수업이 잘 돼서 아이들이 좀 뭔가 재밌어하고 저도 재밌고 뭐 그런 게 되게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은 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뭘 할 때 가장 좀 가슴이 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를 선택한 이유가 진로와 관련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는 겁니다. 진로 탐색. 네, 여기 보면 이게 제가 다 저기 잘라버렸는데 이 뒤에 보면 여러분 이제 교과서 뒤에 보면 다 이런 거죠. 뭐 책 읽고 진로에 대한 책을 읽고 한번 얘기해보자, 뭐 뭘 써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자는 거죠. 자, 내용을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 아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요걸 외워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줄쳐놓은 거. 자, 일단 이 글은 갈래는 수필이에요.
여러분 수필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수필이라서 보시면 이제 특징에도 경험을 통해 교훈을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뭐예요? 꿈을 포기했던 경험이죠. 꿈을 포기했던 경험을 통해서 교훈, 꿈을 포기하지 마라 라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수필이고 그래서 교훈적이다. 그다음 비유적인 표현 많이 쓰였죠. 뭐 풍유도 있었고 지규도 있었고 은유도 있었고 여기 은유도 있죠. 이거 꿈의 불꽃 이거 은유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되었고 경험적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사건은 아니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주제는 이거고요. 특징은 경험 교훈. 그 다음에 직접적이다. 네,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네, 당부와 조언 드러난다. 그 다음에 비유법, 도치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내용. 어린 시절 처음으로 꿈을 포기했던 경험,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여러 번 꿈을 포기하면서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두려워서 제대로 된 도전을 하지 못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거죠. 그리면서 깨달았어요. 포기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매사에 자신이 없는 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포기하는 버릇을 내면하는 것이 문제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버릇 때문에 진정한 나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아, 니들은 그러지 마라. 진로를 고민할 때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죠. 뭐 그다음에 직업 이런 거요. 순수과학 같은 거, 뭐 천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요새는 또 천문학은 또 우주과학과 관련해서 좀 약간 비전이 있긴 하죠. 있긴 한데 예전 이제 순수과학, 물리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순수과학 쪽보다는 공학 쪽이 더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순수과학 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죠.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직업을 생각해서 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물리가 좋으면 너 물리해. 물리학을 공부해.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또 저 사람이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참 아무튼 그래서 뭐 생활의 안정보다 내가 몰두할 수 있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사람의 얘기는 아시겠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문제지만 일단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별일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써드릴게요. 별일입니다. 이게 벌써 시즌 2도 있고 막 그렇던데 EBS의 별일입니다. 이거 좀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EBS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너네가 지금처럼 시간이 많을 때가 없다. 인생에서 시간이 가장 많을 때가 수능 끝나고 하고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예요. 그때가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너네가 해야 되는 일은 직업 탐구. 그러니까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내가 이런 직업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또는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나한테 맞는 직업들을 빨리 찾는 거. 이게 좀 중요한데 EBS의 별일입니다라는 이 프로그램은 그런 직업들을 좀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세상에 직업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뭐 저도 다 모를 정도로 뭐 당연히 저도 모르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별의 별 직업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은 진짜 한 10만 분의 1도 몰라요. 10만 분의 1도 모릅니다. 뭐 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직업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 내가 좀 나한테 맞는, 내가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직업들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못 찾잖아요. 결국 미루다가 선생하는 거예요. 아니 뭐 선생님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 학원 강사를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선생님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딱히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어떻게 했는데 전 잘 골랐어요. 잘 맞아요 저랑.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꼭 보시고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직업 탐구를 좀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이 프로그램 한번 찾아보세요.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별게 없어요.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 자,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냐면 글쓰기 할 때 윤리 지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 실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숫자를 살짝 바꿔서 원하는 결과 나오게 해야지. 이걸 누가 맞다고 하겠어요? 아니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잘못된 거 아시겠죠? 형이 쓴 독후감 베껴서 내야지. 이게 네 직접 찾아가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적당히 찾아 이어붙여야지. 인터넷에서 인용한 자료 가져온 사이트가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아무거나 써야지. 다 잘못된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글쓰기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행동이다. 조작, 베꼈다, 직접 쓴 것처럼 꾸몄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요거 세 개는 좀 비슷하죠. 네, 어쨌든 그 다음 보시면 자, 인터넷상의 쓰기 활동. 인터넷상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며 글을 써야 한다. 세상에. 뭐 당연한 소리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악플 달면 네, 저 사람도 기분 나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예요. 또 글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아시죠? 저작권 문제. 자, 그래서 쓰기 윤리 점검표를 만들어 보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평가해 보자. 너희 스스로를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뭐 물론 뭐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좀 기분 나쁜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곡 과장 축소하지 말고, 예? 저작물 허락 없이 갖다 쓰지 말고, 무리하고 조속한 표현 쓰지 말고, 어문 규칙을 지켰는가? 이건 뭐 애들 엄청 잘못 지키겠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글을 쓰지 마라. 뭐 그런 겁니다. 이걸 잘 지키면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 조금 이 단어는 좀 쉬워요. 자, 저작물 이용할 때 지녀야 할 태도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작자 이름 밝혀 쓰고요. 제목 내용 바꾸지 말고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 근데 상업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으면 그럼 괜찮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퍼가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와 관계없이 퍼가서 쓰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매해서 들었다. 경험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최신 유행하는 노래를 음원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들었다. X.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일까? 이건 되게 좀 문제를 잘못 냈죠. 그러니까 최신 유행하는 노래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들었다. 그러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죠. 근데 최신 유행하는 노래를 음원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들었다. X. 아니 나는 그냥 음악을 안 들었는데? 그럼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문제냐? 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해서 들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행동이란 얘기죠. 내 블로그에 음악을 올려 누구나 들을 수 있겠다. 이거 저작권 침해죠. 그러니까 이 음악이 내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을 내 블로그에 올려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서점에서 산 만화책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 이거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한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죄송해요.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구매해서 들었으니까 저작권을 침해한 행동이 아니다. 이 뜻이군요. 미안해요. 네. 문제 만드신 분들 미안합니다. 네. 괜히 욕했네요. 자, 그래서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자, 이건 저작권 침해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다. 이런 뜻이네요. 죄송합니다. 미술대회 나가서 인터넷에서 본 멋진 그림을 떠올리며 비슷하게 그려서 제출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야? 그래요? 인터넷에서 본 멋진 그림을 떠올리며 비슷하게 그려서 제출했다. 얼마나 비슷하길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소재를 갖다 써도 그게 만약에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창작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창작물인데 그 소재를 그대로 갖다 써도 이건 저작권 침해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뭐 건물이나 아니면 뭐 폭포 뭐 이런 거를 그림이라서
네,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그림이 그 사람의 창작물인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창작물인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그대로 이제 소재를 갖다 써도 역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보면 이거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는 블로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학교 누리집에 게시했다. 뭐 허락을 받았으면 괜찮겠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이 단어는 뭐 이렇게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글쓰기 윤리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